자, 정치 두 번째 주제는요. 정치 과정과 참여가 되겠습니다. 정치 과정과 참여라는 내용도 우리 그 기출 문제를 보시면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두 문제 정도가 출제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확실하게 이제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정치 참여에 대한 내용하고요. 여론과 관련된 여론, 그리고 언론과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이 가장 단골 주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치 과정에 참여는 크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정치 과정과 참여 방법을 정리하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요. 세 번째는 바로 자,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들이 갖고 있는 특징, 장점, 단점 이런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네 번째는 여론과 언론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자, 정치 과정과 참여죠. 정치 자, 과정과 참여가 되겠습니다. 참여. 자,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공공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능동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원래 이 공공정책이란 자체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정책 결정 목표와 그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공공정책이 되겠죠. 중요한 건 공공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이 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요. 이 공공정책에 참여하는 참여 주체자가 있죠. 공식적 참여 결정자가 있고요. 결정자, 참여 결정자. 비공식적 참여 결정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공식적 참여 결정자는 정부 정책을 바로 입안하는 국회, 행정부, 입법부, 법원, 대통령, 기타 등등 정치 권력 기관들이 공식적 참여 결정자가 되는 거죠. 그럼 비공식적 참여 결정자는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이익 집단도 있고요. 시민단체도 있고요. 그중에 정당은 공식적 참여 결정자가 아니고 정책 결정자의 비공식적 정책 참여 결정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요. 자, 비공식적 정책 결정 참여자가 정당이다. 정당. 공식이 아니고요.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정책의 궁극적인 주체가 누구냐? 그럼 다 시민이 되겠죠. 그렇죠? 궁극적, 최종적인 주체는 시민이 되더라. 시민으로부터 결정권을 위임을 받고 있는 대표가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있더라. 네,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치 참여 과정 중에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과정이 뭐냐라고 나오면요. 선거 혹은 투표다.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 뭐냐면 선거와 투표를 찾으시고요. 가장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시민단체 가입을 통한 활동이다. 활동.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 참여 과정은 당연히 정치 참여의 주체가 국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이 당연히 시민의 주권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렇죠.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가장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것은 시민운동을 통한 시민단체를 통한 활동은 가장 지속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방법이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치 참여 과정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다 끝냈고요. 자, 우리가 정치 참여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오늘날 민주정치의 가장 큰 한계점이 뭐라겠죠? 정치적인 무관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능동적,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더라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거와 바로 참여가 되겠는데요.
상당히 중요하죠. 자, 표를 가지고 분석하는 문제들이 가장 잘 나오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선거는 당연히 대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자를 뽑는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라고도 합니다. 그럼 선거는 어떠한 기능을, 선거에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느냐? 국정을 담당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은 당연히 선거에 중요한 기능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대표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선거가 되겠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재신임을 묻죠. 그래서 바로 대표자에 대한 평가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거더라.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주권 의식을 높이는 것이 선거의 가장 중요한 바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 방식이 있겠죠. 선거 방식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4대 선거 원칙이 바로 보통, 그렇죠? 그 반대가 뭐죠? 그렇죠? 제한 선거가 되는 거죠.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제한이죠, 제한. 그래서 보통 선거와 그 반대인 제한 선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고대 그리스 아테나나 근대 시민혁명기의 가장 큰 한계점이 뭐죠? 제한 선거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직접 선거 있죠. 자, 직접의 반대는 간접이 되겠고요. 평등 선거가 있죠. 평등 선거의 반대는 바로 차등 선거가 되겠습니다. 차등 선거. 자, 그리고 비밀 선거의 반대는 바로 공개 선거가 되겠습니다. 평등은 수량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에게 한 표를 주는 것이 바로 평등 선거죠. 차등 선거라는 것은 한 사람, 남자는 한 표를 주고 여자는 두 표를 주고, 혹은 여자는 두 표를 주고 남자는 한 표를 주고, 그러면 평등 선거에 위반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선거구 제도죠. 선거구 제도에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죠. 소선거구 제도, 그 다음에 중대 선거구 제도가 있습니다. 소선거구 제도는 당연히 한 지역구에, 한 선거구에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거고요. 중대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 여러 명, 2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 선출하는 것이 바로 중대 선거구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행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 제도를 실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 소선거구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양당제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정당이 나와서 경쟁을 해서 다양한 정당의 형태가 등장하기보다는 인지도가 있는 정당들, 즉 이미 기존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정당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런 선거구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당제. 또 선거 관리가 용이하고요. 양당제라는 것은 결국 정당이 두 개의 정당이 등장하게 되면서 전국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선거 관리에 용이하고요. 많은 사람이 선거구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선거 관리에 용이하고 후보자 파악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또 하나,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요. 참여율도 높아지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직접적으로 대표자를 뽑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하나의 인물들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 보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죠. 일단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은 표를 받고, 그죠? 우리가 다수대표제에서 얘기하겠지만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한 4명, 5명이 나왔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표를 갖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몇 표를 더 얻은 사람이 대표자가 되게 되면 나머지에 있는 표들은 다 죽은 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고요. 양당제에는 유리하지만 소수 정당들에게는 불리하고요. 또 선거에 있어서 관권 혹은 선거에 있어서 돈으로 매수하는 그런 부정선거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인물이 당선될 수 있고요. 신진 인물이 당선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중대선거구는요. 아무래도 사표가 적겠죠. 여러 명의 당선자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요. 전국적인 인물 당선에도 유리합니다. 단점이 있겠죠.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선거 관리도 힘들게 되고 또 소수 정당 출신의 대표자가 당선이 되게 됨으로써 그쵸 많은 정당들이 혼재하게 되면서 그렇죠. 전국 불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무관심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 것이 중대 선거구가 되겠습니다. 자, 장점, 그렇죠. 단점. 자, 장점, 단점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선거구 제도는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네 번째는요. 당선자 결정 방식인데요. 당선자 결정 방식.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거는요. 바로 다수 대표제가 되죠. 다수 대표제. 자, 이 다수 대표제는요. 다수표를 획득한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방식을 다수 대표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한 표라도 먼저 더 많이 득표율을 얻은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인 다수대표제는 그쵸 이 소선거구 제도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한 명 뽑으니까요. 그쵸? 자, 그리고 이 소수대표제라는 것은 소수표를 얻은 사람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소수대표제는 중대선거구와 연결되어 있는 당선자 결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수대표제의 가장 큰 문제는요. 아무래도 소수파에는 지나치게 불리하죠. 뭐 소수대표제의 가장 큰 장점은 소수파에겐 유리하죠. 그렇죠? 자, 이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의 당선자 결정 방식은 소선거구 제도와 중대선거구 제도를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묶어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표로 문제를 물어보죠. A당, B당, C당, D당, A 후보, B 후보, C 후보, D 후보,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이런 내용을 주고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그쵸 문제화 시킬 수 있는 아주 단골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 분석하는 걸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자, 비례대표제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2개 이상의 정당이 있는 경우에 그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서 당선자 수를 공평하게 배정하는 것을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쉽게 하면은 후보자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 뭐를 주는 거죠? 그 대표자를 배분해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요.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를 가지고 실현하고 있죠. 우리는 이거를 전국구 의원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표도 방지하고요.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능대표제가 있습니다. 직능대표는 직업별 대표자를 우리가 직능대표라고 하죠. 지역대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직능별 대표자를 의회로 보내는 그런 제도를 직능대표제라고 하죠. 그래서 직업별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직능대표제의 효과를 같이 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선자 결정 방식에서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직능대표제. 자, 그래서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대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당과 대표자를 분리해서 뽑는 그런 제도가 바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가 되겠습니다.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현된 것이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선자 결정 방식, 선거구 제도까지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당선자 결정 방식까지 정리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할 게 있는데요.
자, 바로 자, 공정한 선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 바로 선거 공영제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 공영제. 선거에 있어서 일정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그런 제도를 선거공영제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선거구 법정주의가 있죠. 선거구를 정할 때는 법률로서 정해야 된다. 자,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멘더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임의대로 선거구를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선거 공영제와 선거구 법정주의를 실현한 이유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죠. 그래서 자, 요 5번째 선거 공영제, 선거구 법정주의와 관련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치 과정과 참여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원이고 가장 문제를 좀 많이 틀릴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선거와 참여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정리할 것은요, 바로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입니다. 세 번째는 정당, 이익집단, 자, 시민단체가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정당이죠, 정당.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정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당 목표가 있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죠?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을 일반적으로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당과 다른 사회단체와의 다른 점이 있다면은 정당은 정치 권력, 정권 획득이 목표라는 점이 다른 사회 집단과 획득이 목표, 집단과 큰 차이점이고요. 또 하나는 되게 공개적이고요. 공개적.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직이 민주적이고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공익. 정당의 기능, 어떤 기능들을 할까요? 정당이 바로 이제 선거에 나가야 될 후보자를 결정을 하고요. 또 여론을 수렴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거나 혹은 야당이면 반대하는 그런 의사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정부와 의회의 매개체. 그래서 우리가 당, 정, 청, 협의회라는 것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여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같이 정책을 조율하는 이러한 협의체의 정당, 그 여당이 참여하는 것,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정부 각 지회 간에 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그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바로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정당은요, 정당제는 복수, 그렇죠? 정당제에서 두 가지가 있죠. 양당제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양당제. 다당제가 있습니다. 다당제. 민주주의에서는 정당이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야. 있으니까요. 양당제의 특징은 당연히 대표적인 정당이 2개가 존재하는 것이죠. 장점은 전국이 안정될 수 있고요. 또 정책의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정확하게 물을 수 있는 장점들 갖고 있고요. 또 유권자의 선택에 상당히 유리하죠. A 아니면 B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단점은 다양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요. 다수당의 횡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렇죠. 독재, 그 다수당의 독재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양당제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이 양당제를 이끌어가고 있죠. 자, 다당제가 있습니다. 다당제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도 역시 다당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당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장점은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하고요. 또 소수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은 역시 뭐죠? 전국 혼란, 또 정책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당의 역사를 보면 상당히 역사가 좀 짧고요. 또 비민주적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또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자본, 돈이겠죠. 그래서 정치 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좀 미약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익 집단이 되겠죠. 이익 집단. 그러면 정당에서 중요한 게 뭐냐? 뭐 정권 획득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당은 비공식적 정책 결정 주체자가 된다. 공식이 아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익 집단인데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인 집단을 바로 이익 집단이라고 우리가 하죠. 이익 집단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결국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익.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익 집단의 가장 큰 특징이죠. 왜 이익 집단이 등장했느냐? 일반적으로 의회,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 지역 대표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갖고 이해관계에서 이익을 증대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또 사회가 그만큼 다원화되고 있고 다원화된 사회에 있어서 다원화된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면서 또 정당 정치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익 집단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익 집단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 자, 이익 집단은 당연히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익 집단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시민과 정부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요구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당에 부족한 정당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대표자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바로 이익 집단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은 부정적 측면도 있겠죠. 부정적 측면 기능이죠. 역시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 공익이 침해되는 공익 자체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당연히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가장 부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정당의 역할을 보완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 순기능이라고 하면 부정적 기능은 정당의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그런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익 추구라는 것이 중요하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시민단체죠. 시민단체의 가장 큰 목적은 공익 추구죠. 공익 추구. 자, 그러면 시민단체와 정당의 공통점이 뭐죠? 공익을 추구하고 있더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민단체가 성장하게 된 배경은요. 아무래도 기존 정치권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면서 생활정치 실현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 NGO의 역할들이 활발해지면서 국제단체와 국내 단체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시민단체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게 됐죠. 그러면 시민단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당연히 정부를 비판,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서 대의정치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역할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또 여론을 주도하고 또 시민의 주권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가장 큰 역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민단체도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겠죠. 자, 일단은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려면 중요한 게 뭘까요? 그죠?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죠.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재정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수의 덕망이 있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시민단체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이 없는 시민운동이 이끌어가는 문제점, 그리고 중앙 집권적 조직을 지방조직과 풀뿌리 조직 자체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조직의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이 시민단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시민단체가 그 시민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명분하에서 특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또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과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특징과 장점, 단점 뭐 그 내용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요, 그렇죠? 여론을 수렴한다는 겁니다. 여론 수렴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것도 시험 문제가 잘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요. 자, 여론과 언론이 되겠습니다. 여론과 언론. 자, 4. 여론과 언론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 여론이 되겠죠. 여론은 자, 사회의 어떤 쟁점에 대해서 다수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견을 여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론은 오늘날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 정치를 대단히 신뢰를 하고 있죠. 그 사회,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그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는 그런 여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여론도요, 합의형이 있고요. 합의형이 있고 분산형이 있습니다. 합의형은 말 그대로 뭐 한 9대 1 합의가 된 거죠. 10대 빵 이렇게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수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 되게 수월하겠죠. 하지만은 자, 여론이 5대 5라고 하면은 정책 결정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치 권력을 이끌어가는 정부나 이익 집단이나 혹은 정당이나 가장 중요한 건 여론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언론 매체라든가 홍보기관이라든가 집회 시위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또 갖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올바른 여론 정치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그렇죠? 언론의 역할이 또 중요하겠죠. 언론, 자, 당연히 중요한 사실을 그렇죠,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쟁점이나 규정, 사회의 쟁점의 해설과 비판의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권력과 특정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요. 특히 정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겠죠. 또 정치 권력과 정책에 대해서 자, 비판과 감시를 자유롭게, 또 편집이라든가 자, 편성의 자유를 갖는 것이 자, 가장 언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여론과 언론의 자유, 언론이 갖고 있는 공정한 보도, 신속한 보도, 객관적, 중립성 다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주로 뭐를 통해서, 그렇죠? 대중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대중 매체라는 것이 오늘날 여론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방식의 대중 매체라고 할 수 있는 TV, 라디오, 신문. 오늘날의 중요한 대중 매체는 뭐죠? 바로 그렇죠. SNS 같은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폰이든 인터넷이든 새로운 방식의 대중 매체를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자,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오늘날에 그렇죠. 직접 민주주의라는 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접적으로 의사를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실현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바로 정치 과정과 참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것은 정치 과정의 참여를 배웠죠. 그래서 정치 과정의 참여에서 중요한 건 그죠? 공식적 정치 참여자,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과정, 가장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정치 참여 과정이 뭐냐, 그걸 정리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그렇죠. 역시 선거구가 중요합니다. 선거의 기능, 선거의 4대 선거의 원칙, 선거구, 즉 소수대표제 뭐랑 연결되죠? 중대선거구, 다수대표자 소선거구, 대표자 결정 방식과 선거구 방식을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요.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공영제, 선거구 법정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자, 기본서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우리나라가 현행 선거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우리 정당과 이익집단 시민단체. 여기는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자, 여론. 자, 여론 정치가 중요하더라.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더라. 여론의 특징들을 여러분들 정리를 여기서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정치 과정과 참여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시험 문제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뭐 하나는 뭘까요? 당연히 선거구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뭐 우리가 배웠던 여론이나 혹은 우리가 배웠던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에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될 수 있으니 이 내용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